네, 투자공학개론 예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1주차에 그 구글 클래스룸이나 스프레드시트 사용법들을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네, 동영상으로 다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설령 그 아주 기초적인 스프레드시트 사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걸 또 가지고 숙제를 하라고, 지금 아직은 그거에 관련된 과제는 안 나갔겠지만 뭐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가 좀 많이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태블릿 때문에 구겨졌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과목에서 이용해 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대표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또 2주차에 경제성 공학에 대해서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돈의 시간 가치가 포함된 그 경제성 공학 파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하는지, 돈과 이자,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걸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과제나 퀴즈 같은 걸 보통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곁들이는 그런 예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제가 예제를 아주 짧게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네, 이때 I는 투자공학입니다. Investment Engineering이에요. 뭐 금융공학에서 FE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뭐 금융공학 수준으로까지 아주 어렵게 우리가 이번 학기를 다루는 건 좀 뭐 투자공학이 쉽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지금 첫 번째 예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여기다 설명을 안 적었는데 현재 100만원을 받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갖는 미래의 특정 시점의 현금 흐름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요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좀 잘 안 보이시면 잠깐 확대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100만원을 받는 것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제가 그 동영상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미래의 어떤 돈은 현재로 오면은 그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죠? 왜냐면 누구나 다 지금 돈을 받고 싶어 하지 내일 돈을 받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이제 뭐 유동성 선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저는 이제 보통은 기회비용에 따른 그런 선호도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든 내일 100만 원이 있든 사실 뭐 물가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뭐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과 내일 사이에 내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 24시간 동안 내일부터의 시간 동안은 할 수 없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24시간 동안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100만 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엔 100만 원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일주일 후에 100만 원이 있는 것과 지금 100만 원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데이트를 가는 거죠. 지금 한창 벚꽃철이에요. 한창 벚꽃철이고 일주일 후에는 벚꽃도 지고 중간고사를 봐야 하고 이런 그 시기적으로 더 이상 벚꽃놀이를 갈 수 없는 그런 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100만 원이 있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멋있게 벚꽃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지금 코로나 2단계로 지금 거리두기가 적용돼 있어서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보통은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학생들이 중간고사 직전에 벚꽃놀이 혹은 단풍놀이를 많이 가죠.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뭐 물가가 많이 변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이자도 별로 안 붙을 거야. 다만 그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아, 그때 내가 100만 원 있었으면 진짜 멋진 데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뭐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멋진
진짜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을 텐데.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뭐 삼귀는 사이였다든가 뭐 썸 타는 사이였다든가 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걸쳐져 있는 사이였더라도 이 기회에 내가 대쉬에서 사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100만 원이 있은들 못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 즉 기회의 상실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빨리 받으면 그런 기회를 함께 받는다라는 선호도 때문에 지금의 돈이 미래의 돈보다는 더 가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의 돈이 미래 1년 후 혹은 2년 후, 3년 후의 돈보다 어느 만큼 더 가치가 있느냐는 이자율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자율이 예를 들어 8%라고 한다면 지금 나한테 100만 원을 줄 거 아니면 지금 100만 원 안 주고 1년 후에 나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럴 생각이라면 1년 후에는 얼마를 더 줘야 돼요? 8%를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8만 원을 나한테 줘야 어떻다?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등가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연기간, 즉 right now, 지금의 100만 원은 1년 후에 108만 원과 경제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현재 가치로는 100만 원이에요. 얘는 뭐 현재니까 100만 원이고 이 108만 원짜리도 현재 가치로는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만들어 봤어요. 1년 후에 8%를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8%를 여기 100만 원에다가 이 100만 원에다가 곱한 것이 108만 원이 됐죠. 그럼 2년 후에는 다시 여기다가 또 8%를 더 붙여줘야 돼요. 1년 후에 10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1년이 지났어요. 야, 나 1년 전에 원래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제는 나 108만 원 받아야 된다. 오케이. 야, 근데 1년만 더 밀어주면 안 되겠냐? 뭐? 그럼 8% 이자 더 붙여줘. 아, 그럼 8만 원 더 주면 돼? 아니지. 내가 지금 10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8%를 더 붙여줘야지. 라고 해서 116만 6,400원. 이 8만 원에 대해서도 8%가 다시 붙습니다. 이걸 복리라고 하죠. 우리가 복리의 개념으로 8%가 다시 붙어서 108만 원에다가 1 플러스 8%가 또 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듭 곱해지면은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면 2배가 넘어요. 215만 8,900원을 받아야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과 경제적으로 등가 같은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얼마 받으면 되느냐, 얼마 받는 것과 같으냐 하면 원래 100만 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 100만 원인 거야. 심지어 15년 후에 300만 원, 3배가 됐어요. 317만 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원래는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것과 15년 후에 317만 원을 받는 것은 같은 가치란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뭐라고요? 이자율이 1년에 8%. 뭐 어마어마한 이자율이고 뭐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꿈꾸기 힘든 이자율이긴 합니다. 요새 뭐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낮죠. 2%, 3% 이럴 텐데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지면 아마 국가가 그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요거에 관해서도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할 기회가 더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채권 얘기하고 나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금리 정책을 펼쳐서 아마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고금리는 우리가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적 등가 그래프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옆에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얘가 이게 그냥 그리기가 안 되더라고. 그냥 그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줌밋으로 되나? 잠시만요. 줌밋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줌밋이 나왔습니다. 드로우가 컨트롤 E네요. 네.
그럼 줌밋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태블릿이 설정이 지금 좀 이상해가지고 타블렛이 잠깐 껐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 직선이 아니고 복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직선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자에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점점 가팔라져요.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네. 여기서 100만원이었던 게 8년 후에 9년 후에는 거의 200만원, 14년 후에 15년 후에는 거의 300만원이 되는 것이 다 어떻다? 경제적으로 등가다, 가치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곡선 위에 지금 이제 막대 그래프로만 나타났지만 요 막대 그래프의 꼭대기점들을 이은 이런 가상의 곡선을 만든다면 그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지만 10년과 11년 사이에 어떤 지점에 요 정도 금액이 있다면 뭐 10년 6개월에 요 정도 금액이 있다면 얘도 현재 가치로는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왜 그리느냐?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채권을 비롯해서 주식, 선물, 옵션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들은 다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그 특정 시점의 특정 크기의 현금이 특정한 확률로 발생을 해요. 채권 쪽은 뭐 확률 100%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래의 6년 후에 어떤 시점에 요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얘랑 경제적 등가인 이런 곡선을 그려서 그거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요 정도의 가치예요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샀어요. 근데 금융상품이라는 게 그냥 종이 증서, 뭐 요즘 종이 증서도 아니고 전자문서 증서지만 몇 년 후에 당신에게 어떤 조건에 어떤 확률로 어떤 금액을 주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종이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받게 되는 금액, 그걸 페이오프라 그러는데 페이오프는 미래에 존재하지만 미래 어떤 시점에 어떤 크기, 어떤 확률로 존재하지만 내가 그 금융상품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현재에 확정적으로 존재해요. 물론 금융상품 중에 엄청 복잡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한 거랑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것도 있고 스왑이라 그러는데 뭐 많지만 우리가 그냥 평범한 금융상품, 우리가 일단 제 1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 1차 뭐 그냥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금융상품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하고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이 도대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내가 적절한 가격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방금 그림대로 6년 후에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데 내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 손해잖아요. 잘못 장사한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금융상품 투자 대안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해서 그거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제 1번으로는 돈과 이자에서 배우는 돈의 시간 가치,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사라지냐? 이제 지워야 되는데? 얼레꿍? 안 지워질라 그러는데? 네. 지워졌구나.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에어컨 괜히 틀었네. 2번 문제는 이자율이 1번 문제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자율이 8%로 제가 한 거는 요 곡선을 좀 과장하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이자율을 더 크게 하면 곡선이 더 잘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10%로 한다든가 12%로 한다든가 15%로 하면은 이게 지금 자꾸 스케일이 자동으로 변하고 있는데 요 곡선이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요 곡선이 그 좀 더 직선이 아니라 곡선처럼 잘 보이죠. 아예 한 20%로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정말 곡선으로 보입니다. 요 이자율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자율이 아주 작으면 곡선인가 싶을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1%, 2%, 3%대의 이자율에서는 이게 곡선인가 싶은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2번 문제는 실제로 어떤 경우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자율이 6%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고려하고 있는 투자 대안이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내래요. 나한테 투자를 1,000만 원을 하래.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년 후에는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여기 수식 보시면 5%를 더 붙여줘요. 그래서 105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거기다가 또 5%를 더 붙여줘요. 그래서 11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줘요. 12년 차에는 171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걸 다 주는 그런 투자 대안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걸 다 합치면 여기 총액이 오른쪽 밑에 여러분들 드래그하면은 오른쪽 하단에 나올 거예요. 예, 안 보이시면 저는 그냥 여기다 썸을 할게요. 예, 1,590만 원이 되니까 단순히 봐도 1,000만 원 내고 1,590만 원 받으니까 이익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의 예를 들어 5년 후에 121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121만 원보다 작아요. 그 크기가, 가치로 따졌을 때 100만 원 근처 100만 원도 안 돼요. 지금 옆에 계산했는데 90만 원 정도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미래에 받게 되는 돈들의 현재 가치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다 바꿔서 합한 다음에 그 전체 합계를 봐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한 것과 어느 게 더 무거운지를 이렇게 경중을 달아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냈는데 받게 되는 돈의 총 합이 현재 가치로 1,000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뭐 괜찮은 장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걸 우리가 보통 대안선택이라고 했고, 그 대안선택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 사실 BC는 별로 안 쓰이고요. NPV와 IRR이 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NPV법부터 볼게요. NPV법은 다른 말로 할인 현금 흐름법이라고도 불러요. Discounted Cash Flow라고 부릅니다. Discounted가 할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인하는 거냐면 PV라는 함수,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함수를 통해서 할인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잘 모르면 그냥 일반적인 할인을 하는 식으로 보면 돼요.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6%고요. 얘는 고정하겠습니다. 고정을 해놔야지 반복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얘를 1년 후니까 1승으로 나눠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복사하시면 F2로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요 이자율 부분은 안 바뀌고 요 캐시플로우와 요 기간만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늘어나는데 그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크기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1년이 지날 때마다 현금 자체 받게 되는 액면 금액은 명목상 금액은 5%씩 늘어나는데 매년 이자율은 6%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도 못 내는 수준의 수익인 거예요. 5%씩 증가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늘어났지만 개의 현재 가치는 94만원에서 93만 4,5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12년 차에 171만 원을 받지만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5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쪽과 같아요. 이걸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그래프를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면 좀 과장되게 그려졌죠. 여기 1년 차부터 12년 차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제가 살짝 가리고 있네요. 네, 살짝 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뺄게요. 요 파란색 선은 실제로 받게 되는 명목상 금액이에요. 그때 받게 되는 그 시점에서의 실제 받게 되는 현금의 크기예요. 빨간색 막대는 그것을 지금 현재 1년 후에 받았던 100만 원을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 2년 후에 받게 된 105만 원을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환산한 현재 가치 금액은 이렇게 점점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 다 더하면 여러분들 다 더해 보시면 얼마 107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쭉 다 더해 보시면 75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조금 넘긴 넘어요. 12년 받았으니까 이 빨간색을 다 더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어서 결국 남기는 남아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75만 원 정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냐?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함수가 있죠. 바로 NPV 함수입니다. NPV 함수에는 제일 처음에 이자율을 넣으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0기간은 안 되고 1기간부터의 현금 흐름을 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0기간은 따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똑같이 75만 1,400원이 계산이 돼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나, 이렇게 DCF를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하나 똑같아요. 다만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갖고 오고,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현재로 갖고 오고, 각각 미래의 현금 흐름에 맞는 경제적 등가 곡선을 따로 적용을 해서 다 현재로 갖고 온 것이 이런 크기라는 거예요. 이 빨간색 선들은 다 지금 사실은 현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들을 다 합친 게 1075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NPV로 구했더니 75만 1,400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어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는 1,075만 원을 벌어들였다. 뭐 크게 뭐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죠. 10%도 안 남는, 7.5% 남는 그런 장사인 거죠. 1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주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이 이자율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자율이 6%라서 먼 미래에 받게 되는 요 현금 흐름의 실제 현재 가치가 엄청나게 낮게 평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좀 이렇게 높지 않다면, 예를 들어 3% 정도라면 매년 5%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이 빨간색 선도 살짝 올라갈 거예요. 네, 5%씩 증가하는데 이자는 3%니까 대략적으로 한 2%씩은 쭉 증가합니다. 2%씩은 쭉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만약 이자율이 엄청나게 저금리라서 1%다 그러면 이자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게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아까 말했던 대로 뭐 10%다 이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은 현재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엄청 낮아지고, 따라서 이걸 전부 다 구한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투자를 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크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많이 있을수록 나에게 좋지가 않은 거고, 내가 먼 미래에 돈을 받게 되니까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NPV를 통해서 계산한 거고, 지금 이 파란색 선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파란색 막대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2년 동안 매년 요런 현금 흐름을 받겠다라고 고정적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인데요. 요렇게 돈을 받게 되는 채권 금융상품이 있다라고 칩시다.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한데, 복리채가 있긴 하죠. 근데 복리채는 중간에 지급하지 않으니까. 요런 금융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금융상품에
수익률은 얼마인가? 연평균 수익률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쯤 될까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이 내부 수익률 IRR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이때는 NPV와 달리 연기간부터 다 넣으시면 돼요. 연기간부터 마지막 기간까지를 전부 다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내부 수익률이 간단하게 7.2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대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냐 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니까 은행에 돈 안 넣고 얘한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8% 정도다. 그러면 NPV도 음수가 나왔으니까 손해를 본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내부 수익률도 7.22%니까 이 투자 대안의 수익률은 안 변했어요. 시장 이자율이 변한다고 이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 변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여전히 7.22%고 그 7.22%보다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8%로 여기에 투자를 하느니 그냥 은행에 8%로 예금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PV나 IRR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안이 하나인 경우에 그렇고요. 여러 개인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래서 그 경제성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겸 또 이제 안 배웠던 학생들을 위해서 또 잊어버렸던 학생들을 위해서 리마인드를 할 겸해서 스프레드시트로 이걸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또 그 과제를 하거나 뭐 또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생각보다 이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내부 수익률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수익률로서의 의미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뭐 사실 그건 다음에 이제 채권 할 때 또 설명드릴 기회도 있을 거고 해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 YTM에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네, 그럼 여러분들 과제 열심히 하시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기능 같은 것들이나 문제에 대한 것들이 질문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